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29 수능 법률효과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화제가 이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제가 이 문단에서 도출되는데 이 문단에서 제시한 법률 행위인 계약을 통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회 지문 내용이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이어지면서 법지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5문단에서는 앞에서 제시했던 문제점과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 문단에서의 계약, 즉 법률 행위를 통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앞에서 제시했던 화제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도, 즉 법률 행위가 아닌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화제가 이어집니다. 지문 구조가 사회 지문에서 이렇게 법 지문으로 바뀌면서 화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 고려하면서 지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 다르다. 자, 지금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계약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계약이 하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과 다른 계약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약속과 다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과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비교 대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올 거예요. 자,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 자, 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포함이네요. 그래서 약속, 계약 모두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자,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다. 이거는 뭡니까? 계약과 약속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약속도 의사표시 합치해서 약속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의사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사라는 건 뭐예요? 계약에서의 의사죠. 그렇죠? 의사표시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때의 의사는, 그래서 계약에서의 의사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계약과 약속의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해서 성립됩니다. 그렇죠? 약속도 의사표시 합치해서 성립돼요. 따라서 이 의사표시 합치는 공통점이 되겠네요. 계약과 약속의 공통점. 그런데 이 계약에서의 의사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해요. 하지만 약속에서의 의사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메모를 해봤는데 메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표를 채우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문을 읽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이 표를 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내용이 확 잘 와닿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속과 계약이라는 항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항 대립을 한 건데 공통점은 의사표시 합치. 그렇죠? 공통점 의사표시 합치고 차이점은 계약에서의 의사만 무엇을 발생시킨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문으로 가서 한 예로, 자, 지금부터 이제 예시를 드는데 요 예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먼저 첫 번째, 이 의사표시 합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이 의사표시 합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은, 자, 그러면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은 팔겠다라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일방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라는 거죠.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합치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 계약은 어떻게 성립해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약속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사표시 합치라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매라는 건 매도와 매수를 합친 말입니다. 매도는 파는 거, 매수는 사는 거. 그래서 매매 계약은 사고 파는 계약을 말해요. 자, 여기서 그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그쵸? 그 다음에 사겠다라는 의사표시, 이게 합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내가 이 물건 팔게 하면 매수자가 그럼 내가 그 물건 살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나는 이 물건 팔 거야
라고 했는데 매수자가 나는 그 물건 안 살 거야. 그러면 서로 의사표시는 했죠. 서로 의사표시는 했지만 합치는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 계약이라는 건 팔겠다와 사겠다라는 각각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일치돼야 돼요. 그걸 합치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의사표시 합치를 줄여서 우리가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 이렇게 합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합의를 통해 그죠? 서로의 의사표시 합치인 그 합의를 통해서 성립되는 겁니다. 자, 성립하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과 동시에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먼저 누가 나왔냐면 매도인이 나왔어요.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과 동시에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무엇을 갖는다?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의무와 권리가 둘 다 있는 겁니다. 매도인에게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매수인입니다. 사는 사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야 할 무엇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 매수인도 뭐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무엇이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모를 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응관계를 내가 지문에서 보기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응관계라는 게 지금 매도인의 의무 보세요.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게 의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수인의 권리를 보세요. 매수인의 권리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권리가 대응관계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인의 권리를 볼게요. 매도인의 권리는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게 권리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의무는 뭘까요?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의무인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권리와 매수인의 의무가 대응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지문에서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표를 치워 놓으면 그 대응관계가 잘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매도인의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요렇게가 대응관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권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 이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응관계죠. 크로스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채워 놓으면 그게 눈에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 다시 지우고요. 그래서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모두 둘 다 무엇이 있어요? 권리가 있고 둘 다 의무가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 내용인데 1문단은 지금 정보를 제시하는 구간이죠. 화제가 안 났어요. 그냥 정보를 쭉 나열했습니다. 어떤 정보요? 계약을 약속과의 차이점을 통해 계약의 특성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표시 합치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한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보가 3개 정도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를 뿌린 이유는 뭐예요?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시했겠죠. 자, 이제 2문단 가볼게요. 자, 2문단에서는 이제 1문단을 묶어줍니다. 이처럼 묶어주네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나누셔야 돼요. 자,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정리하면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이 법률 행위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계약이 법률 행위의 일종은 맞지만 계약은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은 반드시 의사 표시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와 계약이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의사 표시 합치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것이 법률 행위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고 그 다음에 계약은 의사 표시 합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다만 계약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그리고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 법률 행위를 통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계약도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 했으니까 계약을 통해서도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쉼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빠졌냐면 주어가 빠졌습니다. 자, 주어는 뭡니까? 계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계약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볼까요? 계약은 뭘 발생시키냐면 지금 일정한 청구권과 and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때 청구권이 뭐예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 이게 권리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 의무는 뭐예요? 당연히 요 의무겠죠. 요 의무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의무들. 그래서 지금 청구권은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행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인데 그 법률 행위를 통해 즉 계약을 통해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계약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을 통해 청구권과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했죠. 따라서 법률 효과는 지금부터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 무엇이 발생한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즉 계약을 통해 무엇이 발생한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이 부분 볼까요? 자, 의사표시 합치가 결국 계약과 약속 성립의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였어요? 그 계약에서의 의사만 무엇을 발생시켜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약속에서의 의사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약속했다고 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 약속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을 하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파기하면 뭘 내야 돼요?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법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특히 법률 효과가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는 거, 여기가 포인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된다?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화제는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 지문의 화제입니다. 자, 그 다음 청구권을 내용을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요.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자, 지금부터 채권과 채무로 용어를 바꾸겠대요. 그렇죠? 지금 출제자가 이 권리를 지금부터 채권이라고 할 거고 지금부터 이 의무를 채무라고 할 거래요. 용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채권, 채무 나오면 우리는 돌려서 권리, 의무 이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즉 권리와 의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지금 권리와 의무는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앞에서 봤었죠. 그렇죠? 지금 매수인의 권리와 매도인의 의무가 대응관계. 그 다음 매도인의 권리와 매수인의 의무가 대응관계.
그러니까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파악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요렇게 파악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파악하면 안 되겠죠? 요렇게 파악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 권리가 요렇게, 권리 의무가 이렇게 파악되는 게 아니라, 크로스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파악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무엇이란다? 변제라고 한대요. 그러면 자, 매수인이 채권 이전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권리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 한다? 변제라고 한다고요. 또 매도인이 대급 지급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돈을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인의 대급 지급 청구권은, 그 권리는 소멸되겠죠. 왜? 의무를 시행했으니까요. 매수인이.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 한다? 변제라고 하는 겁니다. 변제. 그래서 변제라는 건 결국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채무를 이렇게 이행하면 채권은 소멸되는 걸 우리가 변제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을 만약에 기준을 잡아볼게요. 이 매수인이 기준이에요. 그때 매수인의 의무를 우리는 급부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매도인의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다시요. 다시 돌려서 매도인을 만약에 이번에 기준 잡아볼게요. 매도인이 기준이에요. 그럼 매도인의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급부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반대인 매수인의 의무를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를 채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급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급부는 다른 모평지문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2문단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3문단 이제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의사표시 합치, 즉 합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군지 잘 보셔야 돼요.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 즉 매도인은 누구예요? 을인 거죠. 그리고 갑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도인이 을이고요. 매수인이 갑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을의 채무라는 건 매도인의 채무, 의무를 말하는 거죠. 뭡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그래서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동산인 물건. 자, 동산이 뭐예요? 물건이죠. 자,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뭐한다? 인도하는 거다.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물건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라든가 시계, 아니면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 때, 그때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한다? 직접 사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주는 거죠, 물건을. 그리고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건데, 참고로 인도와 관련해서, 2020년, 2020 09 모평입니다. 여기서 점유인도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인도와 점유인도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인도와 유사한 점유인도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고요. 참고로 2021년 2021 03 3월 학평에서 법률효과 지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법률 효과와 관련해서 나온 지문도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효과가 뭐였어요? 채권과 채무,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 그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문 가볼게요. 갑은 매수인이죠. 사는 사람이에요.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원인, 그 결과, 그것을, 그림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림 받기도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갑이죠. 갑의 의무는 뭐예요? 대금 지급입니다. 대금 지급인데 지금 대금 지급을 그림을 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인, 을의 권리인 대금 지급 청구라는
그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변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변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변제가 됐어요. 요 구간은 변제가 됐으니까 이제 요 구간만 남았네요. 그렇죠? 요렇게 변제만 되면 이제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청구는 뭐예요? 권리죠. 그죠? 청구권,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즉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문제점인 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아무리 물건을 달라고 돈을 줬으니까 이제 물건 줘라고 했는데 물건을 안 줘요. 그러니까 변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점.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요. 막 이렇게 폭행해서 그걸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금지죠. 엄격히 금지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물리력 행사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참고로 지금 이 문제점, 즉 아무리 청구해도 물건을 주지 않는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그 문제 원인은 뭡니까? 지금 이게 문제 원인이죠. 물건의 인도받기 전에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원인인 거죠. 왜 중고나라도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내가 사려고 하는데 그 판매되는 그 컴퓨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받기도 전에 돈을 줍니다. 돈을 미리 계좌 이체를 했어요. 그럼 나한테 그 컴퓨터가 옵니까? 안 오죠. 그죠? 벽돌이 오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물건은 돈을 받고 나서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독서하면 삶의 지혜도 이렇게 생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PS 구조죠.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니까 당연히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건데, 지금 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요 구간부터가 법지문이에요. 즉, 사회 지문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점을 법지문으로, 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법지문으로 넘어가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채권의 내용 같은 거는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무엇도 있다? 절차법도 있다. 그러니까 절차법 안에 소송법과 집행법이 있는 거죠.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렸겠죠.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1번 판결받아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 권리의 존재, 지금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 권리가 실제 존재한 거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공증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까지도 어떤 내용인지 그림을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 내용까지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2번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해결책인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사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의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채무의 내용, 이때 채무의 내용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라는 그 내용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럼 실행시키는 건 뭐예요? 변제해버리는 거죠. 실행시키면 이제 변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채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 한번 메모 한번 보세요. 채권과 채무가 있는데, 자, 지금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죠?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즉 매도인의 채권, 권리인 대금 지급 청구가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매도인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사는 사람, 매수인의 권리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변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변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 그래서 해결책. 자, 여기 이제 법지문이죠. 판결하는 겁니다.
자, 소를 제기해서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해주면 채권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요 강제 집행. 요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제를 실현시켜 주는 거죠.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자, 이때 강제 집행은요, 의사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계약과의 차이죠.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의사표시가 있고 그 상태의 의사표시에서 합치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강제 집행은 의사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계약과 강제 집행은 다르다. 두 번째, 강제 집행은 법률 행위하고도 다르죠. 아까 법률 행위는 뭐였어요? 의사표시였죠.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제 집행은 의사표시에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와 강제 집행의 차이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읽으면 내가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지문을 장악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변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지금 이 계약은 그래서 이미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변제가 모두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원래 법지문이라는 게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를 주로 많이 제시하고,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하죠. 그렇죠? 예외인 또 다른 사례까지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이제 다른 사례가 나와요.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가실로 불이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게 을의 가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제 그림을 주려고 했더니 그림이 불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못 준 거예요.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쵸? 이 채무는 이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미 그림이 없으니까요.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어요. 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요거 강제 집행으로 이 문제, 두 번째 새로운 문제, 이 두 번째 P2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결로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점이라는 거죠. 기존에 지금 이게 이 문제점 있죠. 그림이 타 없어져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앞에 제시했던 이 문제점과 같다면 당연히 같은 해결책으로, 즉 강제 집행이라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거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건 변제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S1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인 S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 문제점이 P1으로 본다면, 그렇죠? 여기를 P1으로 본다면 얘가 S1, 강제 집행이 S1, 그 다음에 얘가 P2, 새로운 문제점을 본다면 이제 새로운 해결책인 S2가 나오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림이 없었다면, 불타버렸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는 무효이다. 그렇죠. 왜요? 이건 사기잖아요.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판다고 이렇게 올리고 돈까지 받은 상태니까 당연히 이건 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이 지문에서 일단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사기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자,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가실 때문에, 그쵸? 요 채무자의 가실이라는 게 아까 요거 그림이 불타 없어지는 거,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 책임이 결국 S2가 되겠죠. 채무자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갖고 이제 다음 문단을 보면 되겠네요. 자,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작용한 게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당연히 계약도 아니겠죠. 그죠?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표시가 아예 없으니까 계약으로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법률행위도 아니고 계약도 아닙니다. 매매 목적물 송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채무불이행은 매매 목적물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이에요. 여기서 매매 목적물의 소실한 건 불타버리는 거.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때 사건이 뭐예요? 채무불이행. 자, 이러한 채무불이행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가 뭡니까? 화재죠. 자, 결국 법률 효과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법률 효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법률 행위 또는 계약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화제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이죠. 자,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건이에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미 그림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판결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S1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not S1.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변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이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제가 되는 거죠. 이 구간이 화제. 사건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 화제. 그리고 법률 효과는 뭐예요?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도. 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자, 갑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자, 여기 보세요. 계약 해지권. 이 계약 해지권이 뭐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S2입니다. 자, 지금 요 새로운 문제점, 그림이 불타버린 거, 즉 채무불이행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해지를 했으니까요. 그쵸? 해제를 했으니까 계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합치는 아닙니다.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학생들이 질문이 좀 많이 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 지금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했는데 이때 사건은 지금 의사표시 작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사표시가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학생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던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범주를 못 잡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를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 효과는 당연히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점을 채무불이행이라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요? 계약 해제권을 사용해서, 그렇죠? 계약 해제권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채무불이행이라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지금 여기 계약 해제권은 어디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계약 해제권은 이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지 말고 제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계약 해지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즉 매수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범주를 나눠야 돼요. 지금 여기 계약 해지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방의 의사표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채무불이행이라는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의사표시가 없어요. 아까 질문에서 의사표시가 없다고 했잖아요.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이 법률 효과 발생이라는 이 권리, 그렇죠? 법률 효과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 권리가 뭐다? 계약 해지권이고 그 해제권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셔야 돼요. 범주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의 권리인 계약 해지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해요. 따라서 갑이 해지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요건, 필요조건의 줄임말이죠.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권을 사용하면 상대방 승낙 필요 없어요. 그쵸? 상대방 승낙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겁니다.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법률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매도인의 승낙 여부 상관없이 지금 갑이 계약 해지권을 발동시키면, 그렇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하면 바로 계약이 해제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일방의 의사표시, 이게 뭐라고요? 단독행위예요. 그렇죠? 여기 법률행위를 여러분 읽을 때 의사표시를 읽으셔야 돼요. 그죠?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의사표시가 각각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갑도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을도 의사표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매도인의 자, 갑이 매수인이에요.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인 을은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법률행위인데 그럼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도인도 의사표시가 있고 매수인도 의사표시가 있는데 다만 이 계약 해지권은 매수인의 의사표시만 있는 거예요. 매도인의 의사표시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만 의사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단독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무슨 말이다? 의사표시를 말한다. 근데 그 의사표시가 원래 매도인도 의사표시가 있었고 매수인도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지금 계약 해지권에서는 매수인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단독행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계약에서의 차이가 되는 거죠.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 다 있었죠. 그죠? 매도인의 의사표시도 있었고 매수인의 의사표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사표시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했었는데 계약 해지권에서의 의사표시인 법률행위는 뭐다? 매수인의 의사표시만 있다. 매도인의 의사표시는 없다. 이게 차이점. 물론 공통점은 있죠. 지금 계약 해제와 해제권과 지금 계약의 공통점 뭐예요? 둘 다 법률 행위는 있다. 이거는 공통점이죠. 의사표시는 있다는 건 또 공통점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요, 계약 해제하겠다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해결됐습니다. 새로운 P2 문제점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네요.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었던 것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변제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죠. 그죠? 변제 때문에 채권과 채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변제는 앞에, 지금 변제와 관련된 게 첫 번째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에서 변제 얘기한 거고, 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변제와 관련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얘는 강제가 아니라 여기는 계약 해지권이죠. 그죠? 계약 해지권을 통해서 채권과 채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해제됐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이렇게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해지를 통해서 계약이 무효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없었던 계약이 돼버리니까 채권과 채무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기존의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그 계약에 있었던 채권과 채무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 개념은 아니에요.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채권과 채무가 없어졌으니까요.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만약에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가정이네요. 없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그걸로 끝인데, 혹시라도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돈, 대금 지급요. 아까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돈 줬잖아요.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원상 회복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약 이 책 지금 계약했을 당시에 이행된 것이 있다면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이걸 원상 회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상 회복권을 통해서 당연히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권리만 생기는 거예요. 자,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 해지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원상회복 청구권을 통해서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기도 일방의 의사표시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추론이에요. 무엇을 통해? 위에 나왔던 내용을 통해서요. 자, 매매 대금 내 줬으니까 다시 돌려줘 하면은 상대방의 승낙, 아니 나는 안 줄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일방이 의사표시하면 바로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겁니다. 그렇죠? 대금을 반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도 단독행위가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법률 효과 지문을 봤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실제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지문에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채권은 뭐예요? 지금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청구권의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위에서 아까 보면 여기 지금 매도인이죠. 먼저 매도인의 권리를 보면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 그러면 매수인의 권리를 보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청구권의 내용, 즉 채권의 내용이 지금 실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는 선지네요. 2번 절차법에 강제집행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이죠. 절차법을 갖추고 있다. 그죠?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거와 같은 절차법을 갖추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네요.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3번 선지가 결국 이 지문에서 화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화제가 이어지는 구조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했는가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인데 지금 3번 선지 보면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없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 있었어요? 계약을 통해. 법률 행위의 일종인 계약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효과 발생. 그리고 이 계약이 법률 행위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만 보면 3번이 틀린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법률 행위니까 지문에서 법률 행위인 계약이 없으면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게 첫 번째 하자고 두 번째 하자가 뭐였어요? 법률 행위는 아닌데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건이 채무불이행. 그리고 얘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법률 행위가 아니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 2번 두 번째 화제는 3번 선지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반증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법률 행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화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화제가 이어지는 구조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했는가를 물어보는 선지죠. 항상 독서는요, 중요한 게 답이 됩니다. 4번,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의 뭐였습니까? 해결책이었죠. 강제집행. 지금 보면 강제집행을 하는 부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하는 거죠. 변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5번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지금 5번 선지는 지문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자,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는 무효이다. 요 부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5번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5번은 그냥 단순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17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기억이 을의 채무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기억은 을의 채무인데 을은 매도인이었죠. 그쵸? 매도인 을의 채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을의 채무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이전이 기억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요 밑에 있어요. 그쵸? 갑의 채권. 그래서 니은은 갑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의 채권이에요. 권리. 그리고 얘는 매매 대금 반환이죠.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자, 요렇게 정리해놓고 그냥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된다.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이 지문의 특성상 이 기억이 뭐가 되는가? 지금 채무인데 채무가 소멸한다? 지금 이 말인데 우리가 앞에 변제는 채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의 이행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이상해요. 그러면 만약에 1번을 맞는 문장을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청구와, 그러니까 매수인의 권리죠. 매도인의 이행으로 결국 무엇이 된다? 변제가 이루어질 거고,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다 없어지죠. 이제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요. 그쵸? 계약과 내용이 다 이행됐으니까 채권, 채무가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바꾼다면, 1번을 맞는 말로 바꾼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해요. 기억이 채무인데 채무가 소멸한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채무는 쉽게 말해서 채권과 그 다음에 채무로 소멸한다 이 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이 소멸해야죠. 그래서 문장에서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요 갑 매수인의 채권, 그래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그래서 이게 원상 회복권이죠. 원상 회복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추론했잖아요. 아까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지금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이 원상 회복권도 결국 일방의 의사 표시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단독행위다. 왜? 상대방 매도인의 승낙이 필요 없을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추론한 거. 그래서 추론을 통해서 2번이 틀렸다는 걸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2번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다. 자, 지금 기억이 이행되면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가 있는데, 기억은 지금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얘가 P1과 관련된 거였고요. 그쵸? P1과 관련된 거고, 얘는 P2와 관련된 겁니다. 상황 자체가 달라요. 상황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묶어서 한 문장 만들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 아니죠. 그쵸? 전혀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범주가 잘못됐어요. 범주 오류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한 문장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자, 기억이 채무고 니은이 채권인데 지금 얘는 P1과 관련된 거고 얘는 P2과 관련된 겁니다. 얘는 계약과 관련해서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인 계약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P2는 법률 행위인 계약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계약이라고 이렇게 묶어주면 안 되죠. 니은은 계약과 관련 없는 겁니다. 이건 사건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5번 되겠네요. 자, 기억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한다. 인도로 소유권 이전한다 했었죠. 그리고 니은은 자,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이니까 니은에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한 선지네요. 자, 18번 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을의 가실로 이행 불능되어. 자, 지금 이 가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쵸?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되었다. 이게 가잖아요. 그래서 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1번 을의 가실로 이행 불능되어 갑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 지금 을의 가실로 이행 불능된다. 이게 뭐예요? P2. 두 번째 문제점. 그래서 그 문제점 어떻게 해결했어요? 계약 해지권을 통해서 해결했었죠. 그쵸? S2. 따라서 정답 1번이네요. 정확하게 PS 구조 물어보고 있는 거죠. 2번 갑은 소를 제기하여.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점은 판결할 수 없어요. 그죠? 판결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은 소를 제기하여 딱 보자마자 잘못된 선지네요. 3번 갑은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야지만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원상 회복 청구권은 뭡니까?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매매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 회복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고요.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죠? 매매 대금을 줬는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4번 갑과 을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는 뭐예요? 무효라고 했었죠. 여기 계약 자체는 무효이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범주가 잘못됐네요. 지금 요 두 번째 가 상황은 어떤 겁니다? 이행불능이에요. 그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가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범주가 잘못됐고 5번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그쵸 이미 불탔으니까 불가능해졌죠.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져야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죠? 무슨 해제권이었죠? 계약 해제권. 그렇죠? 계약 해제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네요. 19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뭐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여도 계약이네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계약과 증여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면 증여도 계약이니까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해보면 증여, 계약.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증여도 계약이니까 의사표시 합치가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서 합의가 공통점이 될 거고요. 다만 차이점은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져요. 이행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증여자에게만 있다. 근데 계약은 어떤가요? 계약은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 그죠? 서로 각각 다 의무가 있죠. 서로 의무 있음. 그래서 이게 차이점, 얘가 공통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유언은, 자, 새로운 대상 나왔습니다. 자,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가 뭐라고요? 권리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유언자의 사망이면 유언자가 죽었으니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유언은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법률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처럼.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증여는 의사표시가 있죠. 그쵸? 증여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계약처럼, 의사표시가 있고, 증여가 계약이라 했으니까, 지금 법률 행위인 그 계약을 통해, 법률 행위인 계약처럼, 의사표시를 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면, 유언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사건을 통해, 그쵸? 사건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단독행위네요. 얘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해보면 증여와 유언 공통점은 둘 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차이점은 얘는 의사표시 증여가 계약이니까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유언자의 의사만 있는 거죠. 유언자의 의사표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사건이죠. 사건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가지로 해봅시다. 얘는 사건. 그 다음에 증여는 그냥 계약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1, 차이점 2, 차이점 1, 차이점 2. 차이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선지 한번 볼게요. 1번. 증여, 유언, 매매 모두. 그러면 세 개 모두 공통점 찾으라는 거네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법률 행위가 뭐였어요? 의사표시였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증여, 유언, 매매 세 개 다 의사표시 있나요? 의사표시 있죠. 증여가 계약이니까 의사표시 있고,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유언도 의사표시는 있어요. 다만 그 의사표시가 뭐예요? 단독행위라는 거죠. 의사표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합치가 없는 거지 의사표시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라 했었잖아요. 따라서 1번 적절한 선지네요. 자, 2번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쵸? 증여와 유언 모두 법률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증여를 지문으로 본다면 계약으로 보면 되고요. 그쵸? 유언은 지문으로 따진다면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사건을 통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 지문의 내용이랑 대응시켜서 내가 2번 선지 봐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네요. 3번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 매매라는 게 이제 계약일 건데 매매 계약이니까요. 자, 증여는 변제 의무가 없나요? 자, 일단 요 변제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증여는, 자,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여의 의무는 뭡니까? 증여의 의무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증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증여를 받는 사람, 자식이겠죠. 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를 하니까요. 그리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증여자의 의무는 증여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권리는 뭐예요? 당연히 증여에 대한 요청이겠죠. 그렇죠? 그 청구권, 그게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를 하면 그 상대방의 권리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증여한다는 게 이행 의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증여자만 이행 의무가 있다 했으니까, 이 증여라는 의무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게 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지금 이 증여자의 의무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변제 의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발생시키죠. 이거는 지문의 이 보기의 내용이랑 정확하게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안 맞아요. 그쵸? 지문의 내용이랑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정답 3번. 자, 나머지 선지도 볼게요. 4번.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에 있는 매매, 즉 계약과 차이가 있다. 지금 증여와 계약의 차이점을 묻는 선지죠. 증여는 뭐가 있어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합니다. 그죠? 이행 의무가 증여자에만 있어요. 하지만 계약은요,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행하는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맞는 선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4번 선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그렇죠. 증여는 계약이라 했잖아요. 계약처럼 당연히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증여와 계약의 공통점. 근데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표시, 즉 이거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행위니까 합치가 없어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의 의사표시만 있을 거니까요. 따라서 증여와 유언은 이런 부분이 의사표시 합치, 그리고 얘는 단독행위,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한다? 차이점이 발생한다. 적절한 선지네요. 자, 마지막 20번 어휘 문제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A가 뭐냐면 판결이 나오다예요. 지금 여기 보면 판결이 나올 수 없다. 판결이 나오다죠. 그죠? 판결이 나오다인데 지금 1번 선지 보면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 결과가 나왔다, 판결이 나왔다라는 건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졌다, 뭔가 생겼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요 A의 의미와 전혀 다른 나오다라서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9 수능 법률효과 지문과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